미나상 건니치와. 종합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순입니다. 20강에서는 일본의 패전과 독일의 분할에 대해서 독일의 분할 점령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고 20강에서는요. 일본국 헌법과 포츠담 회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일본이 이제 일본의 패전에 관련된 것부터 들어가는데 태평양 전쟁 초기에 일본은 정말 파죽지세로 동남아시아부터 서태평양까지 그냥 쭉쭉 막 정말 그 기세가 대단했죠. 그랬으나 요 기세가 꺾인 게 바로 미드웨이 해전에서부터 이제 요걸 정점으로 해서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아마 미드웨이 해전부터 꺾인 걸로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미드웨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보면 더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미드웨이 해전, 여기 보시면 해전이 벌어진 데가 여기가 일본이에요. 자, 일본이고 여기가 하와이예요. 한복판이에요. 환초, 섬이에요, 섬. 여기에서 일본이 이제 대패를 하면서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일본이 이렇게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야, 좀 이제 그만 항복해 하는데도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연합국 측이 일본의 무조건의 항복을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만. 얘네들 손 좀 봐야겠다. 좀 센 거 한번 날려야지 해서 한 게 바로 인간이 만든 가장 최악의 무기라고 얘기하는 원자폭탄입니다. 이 원자폭탄을 개발을 하긴 했는데 써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위력을 알아야 적재적소에 그 무기를 쓸 텐데 그래서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본을 무조건 항복시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원자폭탄의 위력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 영향이 미치고 어떤 파워가 있는지를 자료, 데이터를 얻기 위한 목적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일단 먼저 무조건 항복을 끌어내려면은 조건이 일단 군사시설이 있는 데를 타겟으로 해라. 그리고 인구가 많은 도시를 타겟으로 해라. 왜? 타격이 클수록 항복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니 나가사키와 히로시마가 선정이 된 겁니다. 물론 이 사이에는 에피소드가 좀 있죠. 히로시마는 처음부터 타겟이 됐는데 나가사키 말고 다른 코쿠란가 뭐 어디를 했는데 거기를 갔더니 구름이 껴서 안 보여. 그래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 하고선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또 구름이 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날씨가 화창한 그 어딘가를 찾아서 투하시켜 한 게 나가사키예요. 왜 하필이면 나가사키가 그날 날씨가 맑았을까요? 어디가 됐든 공격은 당했겠지만 해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는 정말 인류가 처음 본 그런 무기의 공격을 받은 거고 이게 너무 피해가 컸기 때문에 포츠담 선언에서 무조건 항복을 여기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에는 원폭 두 방 맞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에서 위치를 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걸렸죠. 일단 히로시마는 군수물자를 많이 생산하기도 하고 공급하는 그런 기지였다고 하고요. 나가사키에는 여기에는 일본 최대의 조선소가 있어요. 그럼 이 시절에는 해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럼 군함을 얼마나 좋게 얼마나 크기로 만드는 게 굉장히 전쟁에 있어서는 중요했는데 여기에 일본 최대의 조선소가 있었으니까 여기를 파괴시키면 더 이상 당분간이겠지만 군함은 만들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두 군데를 투하한 겁니다. 그 피해는 사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투하했을 때는 뭐 사망자가 뭐 몇 명, 그러면 한 달 후에는 2배, 1년 후에는 3배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까지 유일무이하게 일본만 원폭 투하를 공격을 당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패전을 이제 결국에는 안 되겠어 항복하고 한 게 이제 일본이 패전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포츠담 선언을 토대로 이제 일본의 연합국이 이제 졌으니까. 그래서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GHQ가 들어갑니다. GHQ는 연합국군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인데 이 사령부의 사령관은 메가더예요. 근데 메가더의 일본어 발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1어로 나오니까. 마카사입니다.
마카사가 임명이 되고 간접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뭐 왕이 교체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모든 거를 메가더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간접 통치를 하게 되고 이 메가더는 일본을 이제 전후 정리를 할 때 뭘 핵심으로 잡았냐면 독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 독일을 본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전후 처리해서 가혹하게 배상금도 막 물고 이게 너무 가혹하니까 또 다른 전쟁을 만들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범적으로 패전국이지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후 처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 민주화 5대 개혁 해서 여성해방, 노동자 단결권, 교육의 민주화, 비밀경찰제도 폐지, 경제민주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쵸?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성해방, 노동자 단결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권리들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별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쉽지 않은데 갑자기 미국이 야 이거 너 가져 이런 식으로 선물처럼 온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 배상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을 물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면서 결국에는 그에 대한 후유증으로 2차 세계대전으로 갔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 주변 국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가들은 배상금을 당연히 원하겠죠. 그렇지만 막강한 미국이 돌아다니면서 너 배상금 요구하지 마 해가지고 다 조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물론 한두 나라는 제외가 됐지만 제외됐다고 해서 배상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재벌 해체와 농지 개혁 요 부분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굳이 나오지 않고 재벌 해체와 농지 개혁이 나오는데 자, 그럼 재벌 해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 하필이면 미국이 GHQ가 들어와서 일본의 재벌을 해체시켰냐면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재벌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산업을 다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이 재벌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막대한 지원군이 된 거예요. 모든 군수물자 다 거기서 제조해서 공급해주고 뭐 이러니까 아 재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가능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해체시켜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분리돼서 막대한 어떤 자금도 없고 기술력도 없게끔 하나로 뭉쳐서 단합을 할 수 없게끔 해체시켜버리고 그리고 농지개혁은 일단 요때까지만 해도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 후에 국민들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자와 농민을 대우하는 사회주의니까. 그래서 이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농지 개혁을 해주는데 그럼 그 이전에 일본은 어떤 농지 제도가 시행이 됐는지 봐야겠죠. 자, 일단 GHQ가 들어오기 전에 일본은 몇 명의 대지주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안에 농부들이 들어가서 땅만 빌려서 소작농으로 농사를 졌던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됐던 이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농부들은 평생 농사를 져봤자 내 땅은 한 떼기도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회주의에서는 야 땅도 막 국가에서 나눠준대. 그럼 혹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아주 저렴하게 반강제로 다 사들여서 더 싸게 농부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은 자장농을 육성시켜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겠죠. 이런 정책을 취함으로써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본한테 굉장히 후한 그런 전후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헌법을 새로 만들어요. 와, 저렇게 보니까 메이지 헌법이 이거 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뜯어 고치자 해가지고 고치는데 물론 일본 국내에도 교수들도 있고 법학자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를 메이지 헌법을 고치라고 했더니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메가더가 결국에는 메가더가 초안을 제시해서 그걸로 고쳐요. 제국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날의 헌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천황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주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 국가로 하고, 그리고 기본적 인권도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요거죠. 전쟁을 포기하겠다라는 게 평화주의인데, 요거는 평화 원칙 구조라고 그럽니다. 자, 요건 구조예요. 헌법의 전문에 있는 게 아니고 1, 2, 3, 4 쭉 내려서 구조에 자, 우리는 전쟁을 포기하겠어라는 내용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게 평화헌법 제9조라고 요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다가 와서 일본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네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황입니다. 천황을 신으로 보는 거죠.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천황을 위해서는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다 보니 전쟁을 천황이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그냥 다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건 그대로 놔두면 또 전쟁을 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천황을 처음에는 없애려고 했어요. 없애려고 했는데 신인데 국민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데 그 신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없애면은 거의 국민들은 패닉이 오겠죠. 그럼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힘들 거니까 그러지 말고 절충을 하자 해서 왕한테, 그러니까 천황한테 스스로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으로서이다를 선언하게끔 합니다. 물론 그게 뭐 라디오 육성으로 쫙 나갑니다. 그랬을 때 뭐 할복을 하는 국민들도 나오고 뭐 엄청난 뭐 그런 어떤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천황을 죽였을 때보다 훨씬 낫죠. 해서 지금은 천황은 그냥 상징이에요. 자기 스스로 천황이 나 이거 하겠어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림, 액자처럼 만들어 놓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자제를 도입을 합니다. 이제 중앙 권력으로 너무 뭉치니까 하나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자제를 도입을 시켜주고 그리고 최고재판소 사법을 분리시켜서 그리고 최고재판소에는 이렇게 헌법을 만들었죠. 성문헌법을 만들었고 이 헌법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면 이건 헌법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헌 판결권을 최고재판소에게 줘서 헌법을 문제가 있을 때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얄타회담은 요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때쯤. 그럼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건 히틀러예요. 근데 히틀러가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항복하기 전입니다. 자, 전에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세 나라가 모여서 얄타 회담을 열어요. 자, 2월입니다. 2월. 45년은 막 월 단위로 사건들이 많습니다. 2월에 이렇게 삼국이 모여서 얄타 회담을 열고 자, 이제 뭐 거의 게임 끝난 것 같은데 독일이 지면 어떻게 할래? 뭐 이걸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것도 걔네들한테 맡겨놓으면 이건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관리를 해보자. 여기까지 정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요렇게 우리 네 나라가 이렇게 쪼개서 관리해서 좀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가 좀 해주자. 요거까지 정하는 게 얄타 회담이에요. 근데 독일이 항복을 했어요. 독일이 어떻게 항복을 합니까? 히틀러가 4월 말에 지하 벙커에서 권총 자살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일주일인가 이렇게 얼마 있다가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항복 후에는 이제 포츠담 회담. 자, 여기 월을 보세요. 7월, 8월이에요. 포츠담 회담이 개최가 되고 얄타 회담에서 자, 독일이 지면 말이야. 우리 네 나라가 쪼개서 관리하자까지 됐는데 자, 그러면 어디 누가 할래?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구역을 정하고 그리고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 대해서는 어느 한 나라를 탁 주면 아무래도 수도는 그 뭐 사이즈보다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수도는 어느 한 나라 하지 말고 수도도 역시 네 나라가 다 들어가서 공동 관리를 하자 하는데 합의를 봅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를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누구는 전라도, 누구는 경상도, 누구는 충청도 했는데 서울은 누구가 아니라 서울은 아무래도 경기도를 분할 점령하는 데 주는 게 정상이겠지만 서울은 그래도 수도니까 그럼 서울도 다 들러붙어서 누구는 서대문, 누구는 동대문 이렇게 쪼개서 관리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포츠담 회담에서는 이제 독일에 대해서 이제 나치를 완전히 빼버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민주화를 달성할 때까지 독일의 우리 네 나라가 관리를 하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가 본의 아니게 대립을 하게 돼요. 사회주의는 누구예요? 대표로 소련이죠. 네, 소련인데
독일을 처음에 너 여기 이렇게 뭐 일단 4개국의 소련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도 베를린이 소련 점령 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본의 아니게 대립을 하게 돼요. 왜 대립을 하게 되냐면, 자, 일단 서쪽은 민주화와 자유주의, 그리고 동쪽은 소련, 이렇게 되죠. 자, 미국, 영국, 이렇게 일단 쪼개지는데, 이 두 나라가 그렇게까지 뭐랄까, 적대적이고 이러지는 않았었는데, 통화 개혁 때문에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영국하고 프랑스, 여기 보시면 미국, 영국, 여기에 이제 프랑스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경제를, 독일 경제를 살리려면 화폐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화폐 개혁 필요성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너무 심하니까 빵 한 조각을 사는데 막 돈을 막 술에 싣고 가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요거는 화폐 가치를 좀 조절을 해야 되니까 개혁을 하자 했는데 소련이 반대를 해요. 소련은 왜 반대를 하냐면 사회주의는 계획 경제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경기 변동과 화폐 가치가 들쭉날쭉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소련 입장에서 그걸 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건 안 되겠어 하고서 소련이 반대하는데도 새 나라가 해버려요. 소련이 열받아요. 열받아서 베를린을 봉쇄해버려요. 그러니까 베를린이라는데 베를린을 4개국이 이렇게 공동 관리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밑에 하고 좀 이따 지도로 요 베를린 봉쇄 설명을 드릴게요. 49년에 서독과 그리고 동독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게 90년까지 냉전 종결될 때까지 독일은 분단 국가가 되죠. 자, 지도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독일입니다. 독일이고 얘가 베를린인데 베를린이 소련 점령 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 안에 이 베를린을 좀 확대해 보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화폐 개혁을 하는 거에 대한 불만 표시로 소련이 얘를 이렇게 다 막아버렸어요. 왜? 여기가 다 소련이니까 여기 지나가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를 막아버리면 자, 지금 소련은 소련이 알아서 지원을 해주겠지만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경우는 이쪽 서방 측 3개국이 여러 가지 물자를 공급을 해줘야 생존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를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물자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요 세 국가가 점령하는 지역은 그냥 성처럼 돼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소련이 얘네들한테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준다든가 생필품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면서 여기만 소련이 공급해주고 여기는 나몰라라 합니다. 그 의도는 자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엔 요것도 그냥 얘네들이 스스로 야 소련 우리 좀 먹여 살려줘 해가지고 넘어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기발하게 미국이 야 이거 육로로 여기를 못 들어가면 그러면은 공중으로 해주면 되지. 그래서 비행기로 생필품을 싣고 공중에서 떨어뜨려줘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 지역은 전혀 문제 없이 지낼 수가 있었고 오히려 이렇게 지상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풍족했다고 그래요. 하다못해 막 담배도 떨어뜨려주고 사탕도 떨어뜨려주고 이랬다고 합니다. 자, 요게 베를린이고 나중엔 요거를 이렇게 봉쇄하는 게 베를린 봉쇄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쌓는 게 이제 죄송합니다. 요게 아니고 여기에서 처음에 봉쇄를 풀어줬다가 나중에 이렇게 막아버려요. 아예 이게 베를린 장벽입니다. 요건 또 할 거니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까지 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무슨 해전의 패배를 전기로 바로 태평양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점차 불리한 상황이 됐고 소련을 포함한 연합국 측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2번 포츠담 선언이죠.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게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메가더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국군 GHQ죠. 일본에 진군해서 도쿄에 이 GHQ 사무실을 놓고 점령 정책을 일본 정부에 지령하는 간접 통치 방식을 취했다. 3번 점령 정책의 기본 방침은요. 군국주의의 배제와 그 다음에 민주화였다. 그리고 민주화에 대해서 5대 개혁을 지령했다. 아까 얘기했고 5대 개혁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재벌 해체와 토지 개혁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4번 GHQ는 헌법 개정을 지시하고 제국의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일본국 헌법으로서 공포되었다. 새로운 헌법에서는 평화주의, 이게 제일 중요하죠. 평화주의, 국민주권, 그리고 일본적 인권 존중, 이렇게 세 원칙이 제시되었다. 5번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항복하기 전, 그러면 무슨 회담이에요? 얄타 회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는 전후 독일을 프랑스를 더한 네 나라로 분할 관리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 그 다음에 6번 독일의 무조건 항복 후, 이번엔 항복 후, 얘는 항복 전, 후니까 포츠담이겠죠? 포츠담 회담 결과 독일에서의 완전한 비나치화, 민주화가 행해지기까지 네 나라에 의한 분할 점령에 의해 통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생각이 잘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일본 패전에 관련된 거, 올바른 겁니다. 자, 1번.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의 패배를 전기로 점차 불리해졌다. 맞죠? 1번일 것 같습니다. 자, 2번.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던 카이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건 카이로가 아니라 포츠담이었고요. 3번. 독일의 항복 후 얄타 회담. 얄타는 독일의 항복 전이었다 그랬습니다. 항복 후는 포츠담이고. 4번. 얄타 회담에 기초하여 일본의 간접 통치하는 방식이 취해졌다. 간접 통치 방식은 GHQ를 얘기하고 얄타 회담은 독일 점령에 관해서 얘기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 관해서 서술한 올바른 거. 1번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다에게 배상금 지불을 의무화하게 된 독일의 경제는 인플레이션에 빠졌다. 자, 베르사유 조약은 1차 세계대전이었죠? 아니고 2번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서 분할 점령이 행해졌다.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은 서방 측이 통화개혁을 강행하자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했어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독일의 동서분열이 확정되진 않았죠. 동서분열이 확정된 거는 언제냐면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을 때요. 얘는 봉쇄했다가 몇 년 후에 풀어주고 장벽이 생기면서 동서독이 나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틀렸고 4번 소련이 관리하는 독일 연방공화국에는 서독이 그리고 네 나라가 분할 관리하는 독일 민주공화국에는 동독이 반대가 됐네요. 그죠? 소련이면 동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네 나라가 분할 점령하는 데는 서독이 돼야 됩니다. 반대가 됐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자, 20강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나상 오츠카레사마 데시다.